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애엄마입니다. 제가 시댁과 사이가 조금 안 좋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뉴스에 저희 시댁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뉴스가 나왔는데 저희 시댁 식구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에서만 컸어요. 아빠는 어떤 분인지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고 다른 친척도 다 연을 끊고 지내서 유일한 피부치는 엄마뿐이었습니다. 한바집을 운영하는 엄마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데려가셨고 엄마가 밥을 하시고 요리를 하실 때 저는 식당 구석진 곳에서 잠을 이어졌답니다. 그러다 손님이 오시면 눈치껏 일어나서 주방으로 피신하거나 좌식 한쪽 편에서 챕을 펴고 턱을 귀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지내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손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도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고사리 손으로 설거지도 하고 반찬을 나르기도 하면서 일을 도왔어요. 엄마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뭐든 시켜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 학원 같은 건 다니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 못해서 대학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엄마 옆에서 식당 일을 하는 게 지질적으로 맞더라고요. 한 가지 웃긴 에피소드를 하나가 있는데 제가 고3 때 수능 시험 날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고 한바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수능 끝난 학생들이 식당에 우르르 몰려오자 그제야 엄마가 저에게 왜 수능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냐고 하시더군요. 이미도 너 수능 날인 거 왜 말 안 했어? 시험 보러 가는 날 여기서 일하고 있던 거야. 엄마가 말해주지 않아서 나도 몰랐지. 오늘 반찬 내가 다 했잖아. 아침에 밥하라고 시켜서 나도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 치러 가지 않은 건 엄마 때문이야. 아이고 저 화상을 어쩌면 좋을꼬. 남들 다 나오는 대학에 안 나겠다면 뭐해 먹고 살겠다는 거니? 지금 내가 밥벌이 하는 거 안 보여. 여기서 100년 만년 엄마랑 장사하면서 살 거야. 넌 엄마처럼 살고 싶으니? 엄마 인생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 엄마, 불쌍한 엄마 밑에서 자란 나는 안 불쌍해. 50보 100보거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그리고 나 없으면 우리 식당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손님들이 내가 만든 반찬을 더 좋아하는 거 엄마도 인정하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해서 저 엄마는 지하에 위치한 한바집에서 계속 함께 장사하기로 했답니다. 새벽에는 공사장 인부들이 밥을 팔아줬고 점심과 저녁에는 인부들 말고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 대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세끼 장사를 하다 보니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저녁 장사까지 끝내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되어서 집에 가서 씻고 잠자기 바빴답니다. 제 나이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엄마와 장사하는 것 말고 해본 게 없었어요. 동창들을 만나본 적도 남자를 사귄 적도 한 번 없었죠. 장사를 해본 사람이면 제 상황을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일하고 있던 중 단골 손님 중 하나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매일 공사장에 와서 일을 하는 휴학생이었는데 군대를 다녀와서 등록금을 버는 남자였죠. 착실하고 된 사람인 것 같아 관심이 갔는데 그 남자 역시 저에게 마음이 있다며 자주 돌진을 했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서 부끄러워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그이의 마음을 받아주었답니다.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잠깐 만나는 것과 저녁에 퇴근하고 한두 시간 데이트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이는 공부하기 바빴고 저는 다음날 장사를 해야 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했답니다. 남자친구는 곧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훨씬 더 바빠졌답니다.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잠을 거의 자지 않고
독서실에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전부였답니다. 이런 저희 커플은 어울리지 않아서 얼마나 오래 갈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장사꾼과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겠다는 먹물의 만남이었으니 훗날 소원해지면서 헤어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깨지는 사고가 생기고 말았답니다. 제가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누가 허락하고 말고 할 거 없이 2세가 생겼으니 양가 부모님의 의견에 묻기 전에 저와 그이는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남자친구는 당연히 저를 책임지고 태어날 아기한테도 최선을 다하는 아빠가 되겠다고 했죠. 며칠 뒤 엄마한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경악하시면서 거의 쓰러질 뻔하셨어요. 엄마도 결혼 전에 임신을 하고 미혼모로 저를 키워오셨는데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당신과 똑같은 길을 걸을까봐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니 엄마가 조금은 안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이 때문에 당연히 허락하셨죠.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 갔는데 역시나 제 임신 소식에 시어머니 되실 분이 기절하실 뻔했습니다. 똑똑해서 박사까지 공부할 아들이 고졸인 한바집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애를 데리고 오냐 한바집? 오한마로 맞고 싶으냐? 학벌이 고졸?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이런 뭘 골랐니? 넌 눈깔이 삔 거냐? 이 애미가 해서 키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부르르네. 엄마,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바해서 학비 내면서 살았잖아요. 용돈 한 푼 받아보지 못하고 모든 걸 제 힘으로 해결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결혼할 여자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이 모질이 천하의 멍청한 놈아. 지금 그게 중에 내가 가난해서 못해준 건 미안하다만 여기서 내가 못난 애미라는 걸 밝히고 싶으니? 아니, 엄마가 제 아내를 반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렇죠.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상기시켜드리려고 과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마,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이 다음 학기 등록금 내주기로 하셨어요. 이 정도 되는 척하면 대단히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엎드려 절을 하고 모셔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제 아내한테 이상한 말씀하시면 저 엄마 안 볼 겁니다. 그이가 똑부러지게 말하니 시어머니가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생략하고 웨딩사진만 찍고 말았습니다. 신혼집은 친정엄마가 마련해준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은 대학원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고 저는 하던 대로 한바집에서 일하기로 했죠. 배가 조금씩 불러오며 어느새 만삭이 되었고 저는 어여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은 딸아이를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도 가장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에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아직 공부 중이라 가정 노릇을 못하고 있네. 전적으로 당신 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면목이 없어. 나 계속 공부해도 되는 걸까? 그냥 공부 그만하고 일 다닐까? 아이고 됐네요. 나 당신 공부시킬 능력 되거든요. 나중에 박사 되고 교수 되면 나 호강시켜줄 거잖아. 아니야? 그때 가서 날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날 거야. 당연히 아니지.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여자를 왜 만나겠어? 내가 나중에 박사과정 끝내면 진짜로 호강시켜줄게. 내분연에서 썼다고 박사 공부 시작할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기다려줄 수 있겠어? 엘리트 남편 하나 키우는데 그 정도 희생은 해야지.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박사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니까. 코피 터지게 공부만 하란 말이야. 남편은 딸의 얼굴을 보고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나이가 30 초반이 되고 딸이 6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박사 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박사들 중에서 꽤 어린 축이었는데 바로 교수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편이 대출을 받아 아주 으리으리한 집으로 이사를 했고
엄마한테 받은 것도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렸습니다. 제 남편이지만 참으로 된 사람 같더군요. 남편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도와준 것만은 아니었어요. 시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과 똑같이 박사를 하겠다고 공부를 꽤 오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몇 번이나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저에게 고마운 거 하나 없었는지 박사 학위를 따자 입을 싹 닫더군요. 한편 시어머니는 두 아들이 박사가 되자 기고만장해지셨어요. 두 아들이 저에게 도움받아 가며 공부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계시더니 박사가 둘이나 나오자 저에게 심하게 식자지를 하려고 들었어요. 야, 안 봐. 너네 남편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공부 좀 해라. 방통대 같은 데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 받아도 된다더라. 사이버 대학인지 뭔지도 있고 말이야. 어머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지금 어머님을 두고 피하라기 딱 맞네요. 제가 남편이랑 도련님 등록금 대줄 때는 저에게 은인이니 넝쿨째 들이온 북덩이라느니 엄청나게 예뻐하시더니 이제 박사가 됐다고 하니까 바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요? 남편 내조하랴, 딸 키우랴, 장사하랴. 시간이 날래야 날 수가 없다고요. 꼭 모식한 것들이 시간 타령이나 하지. 그리고 그깟 돈 몇 푼 해주고 가지고 언제까지 기세등등 할 거냐? 너야말로 돈 좀 대준 거 가지고 유난 좀 그만 떨어라. 네네. 어머님이 괜한 말씀만 하지 않으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게요. 저한테 모식이니 고졸이니 이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아우, 저 한마는 한마디에 앉아요. 그래, 너 잘났다. 시어머니가 말싸움을 걸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제 입장이면 당연히 큰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댁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박사과정 마치게 돈을 대준 사람이면 들쳐없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모자란 거 아닌가요? 여하튼 시어머니는 제가 모식한 한바집 장사꾼이라고 시시때때로 시비를 거셨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편이 하나 생기더군요. 바로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동서였답니다. 동서 역시 박사과정을 마친 교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교수 두 아들의 교수 며느리까지 들어오자 어깨에 벽돌이 몇 개 올라가셔서 오만 방자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동서와 둘이서 저에게 비아냥거리는데 정말이지 식구만 아니면 멀리 날려버리고 싶더군요. 하루는 시아버지 제삿날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음식을 준비를 하려는데 저와 남편만 움직이고 아무도 엉덩이를 떼지 않더군요. 동서, 서방님, 빨리 와서 일 도와요. 내가 임무 줄 테니까 와서 손 거들어요. 아마 형님, 저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해봐. 서지 멀쩡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와. 입 아프게 하지 말고. 형님, 저는 왕가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조상이 율곡이 선생님이라고요. 그런 학자의 자손인 제가 손에 기름 묻혀가며 일해도 되겠어요? 동서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네. 율곡이가 신사임당 아들이잖아. 자넨 신사임당처럼 내조와 살림을 좀 배워야겠으니까 전말 말고 이리 와. 야, 형님, 완전 무식한 건 아니었네요. 그런 것도 다 알고. 동서 시끄러워, 빨리 와. 손모가지 부러진 거 아니면 와서 거들어. 어머님, 저 형님 말 들어야 해요? 저 주방 가서 전 부치고 생선 구워야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쿵쿵 골어 나오며 으르렁거리더군요. 누가 내 교수 며느리 손에 뭐를 묻히겠다는 거야? 야, 안 봐. 네가 뭔데 내 교수 며느리를 부려먹으려는 게야? 마침 잘 나오셨어요, 어머님. 어머님도 같이 일해요. 지금 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 같이 협동해서 차려야죠. 동서랑 같이 전 부치세요. 제가 생선 굽고 국 끓이고 할 테니까요. 서방님은 와서 밤 까시고 목기 꺼내서 행주로 닦으세요. 자자, 제가 분담해 드렸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이 한바가 또 치멋대로 구네. 야, 한바, 여기 박사들만 모인 거 안 보여? 박사님들이 이런 허드렛 일을 해도 되겠냐? 하려면 너 혼자서 해야지. 어머님, 저 그냥 집에 갈까요? 한 번도 뵌 적 없는 시아버지 제사상 차리려고 왔는데 그냥 갈까요? 이년이 또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모식한들 엄청나게 지내네. 원래 제사상은 맏며느리가 차리는 거거든. 이 모식한 한반이나? 누가 그래요? 국어서 전에 나왔어요? 여기 박사 셋이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여보, 어머님 말씀이 책에 나오는 정답이야. 맏며느리가 제사상 차리는 게 맞는 거야? 제 남편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하며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동생 부부와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배째라는 듯이 가만히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동생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서방님 동서, 컴온요. 한 번만 제 말을 무시하면 두 사람을 기름에 튀겨버릴 겁니다. 치, 뭐래. 말하는 것도 모식이 흘러넘치네. 여보, 우리 나가자. 나가서 시간 때우고 들어오자고. 난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일 못해.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박사까지 배운지 알아? 그래, 거짓말이 맞아. 우린 이런 일에 어울리잖아. 그리고 형수 목소리 들으니까 없던 피로가 쏟아진다. 얼른 나가자. 두 사람은 제 말을 무시하고 현관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래서 두 사람을 집 밖에 못 나가도록 날달걀을 한 개씩 던져줬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 머리에 진드기며 비린내나는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형님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이런 무식한 한반이나 더는 못 참아. 참지마. 그래, 들어와. 동서는 눈이 뒤집혀서 저에게 덤벼들었는데 10수년을 장사를 해서 힘이 센 저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어앉혔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무식한 한반년이 감히 내 교수 며느리한테 계란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너 오늘 가만 안 될 줄 알아. 이 똥멍청이년아. 어머님 괜히 덤비셨다가 다치세요. 이러면 곤란한데. 전 하극상 싫다고요. 아이 모르겠다. 저는 차마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지는 못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시어머니의 어깨 축지를 꾹 눌러서 주저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저의 힘에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놓아달라고 하더군요. 동서, 어머님, 그럼 두 사람 모두 제 말 듣는 거죠? 같이 제사상 준비해 줄 거죠? 그래, 알았어요. 제발 머리 좀 놔주세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한반년아. 어라, 동서. 머리 짧은 데다 형님한테 욕을 하면 어떡해? 머리채 말고 혓바닥을 뽑아줄까? 내가 못할 것 같아? 제가 더 꽉 움켜잡자 시동생이 그만하라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그런데 제 남편이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영원한 제 편이었어요. 그러자 다들 제 말대로 협동해서 제사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배시시 웃으며 동서와 시어머니를 조수로 일을 부여했답니다. 어머님이랑 동서가 2인 1조로 전을 부치세요. 양이 많으니까 하루 종일 부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남편이랑 할 테니까 이것만 하세요. 어때요? 편하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저 하나를 이겨먹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더군요. 저도 마음 같아선 다 뒤집어버리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낳아주신 시아버지의 지산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건 자식으로서 못할 짓 같아서 꼭 참고 완벽하게 삼을 차려서 제사를 무사히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시댁에 모이는 날이면 동서는 손에 물을 안 묻히려고 교수 운운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손가락을 꺾으며 겁을 줘서 순한 양으로 만들어 부여먹었네요. 그렇게 얼마 뒤에 동서가 다른 핑계를 대며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형님, 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시켜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임신했어? 축하해. 그런데 임신 중 몸을 가만히 두면 안 좋아. 움직여야 한다고. 자, 이리 와서 같이 설거지하자. 이 많은 걸 나 혼자 하려면 손에 습진 생기겠다고. 지금 임산부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날 건들지 마요. 아야, 배야. 형님 때문에 우리 하와이가 발로 차잖아요. 아이고, 엄살은. 그런데 태명이 왜 하와이야? 하와이 여행 가서 생겼어요. 아, 형님 딸은 한바집에서 생겼나요? 하와이란 한바... 말장난 들인 게 재밌네. 으유, 이걸 그냥 임산부니까 봐준다. 그래, 편하게 발 뻗고 쉬어라. 됐냐?
이야, 형님. 무식한 줄 알았더니 기본 상식은 있으셨네요. 아, 한바 하니까 햄버거 먹고 싶다. 형님, 저 햄버거 좀 만들어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가볍게 동서의 말을 무시하고 넘어갔네요. 그리고 시댁과 왕래가 잠시 끊겼어요. 시동생 부부는 2세 때문에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저도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이곳저곳 유치원 자리를 알아보고 움직이느라 여유가 없어 시댁에 가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해가 한번 바뀌자 동서가 아들을 낳았고 축하 파티를 한다고 시댁에 온 식구가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동서는 이번에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으스스 춥고 쑤시다고 해서 가만히 차려주는 밥을 먹고 앉아 있었네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혼자 삼을 차리고 치우고 과일을 내오고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좀 있을 때 동서 아기를 봤는데 참 못생겼더라고요. 동서랑 똑같이 눈에 쫙 찢어진 게 딱 봐도 싸가지가 없을 관상이었어요. 아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그동안 동서가 저에게 막대 먹은 소리를 한 걸 떠올리면 속에서 욕이 샘솟았습니다. 그렇다고 입 밖으로 내놓진 않았고요. 여하튼 조카애한테 정이 안 가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한편 제 딸은 시댁에서 저와 같이 예쁨 받지 못해서 잘 데려오지 않았어요. 시댁에 가자고 하면 늘 뒷걸음질을 하며 외할머니한테 가겠다고 했죠.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랬을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집안이 바로 저희 시댁이었습니다. 여하튼 교수 동서가 낳은 조카애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냈어요. 세월이 흘러도 제 아이와 동서 아이를 심하게 차별하셨죠. 제 딸을 부를 때는 한바 딸내미라고 부르시고 동서 아들을 부를 때는 우리 왕자님 하고 부르셨어요. 동서랑 시동생이랑 셋이서 조카 애를 보며 우쭈쭈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밉상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카 애가 조금씩 커갈수록 동서는 아이를 진짜 왕처럼 모시더군요. 누가 보면 임금님이 환생이라도 한 줄 알겠더라고요. 우리 이준석 잘생긴 아드님. 우리 아드님은 율곡이의 후손이자 훌륭한 왕이 될 DNA를 가졌어요. 훗날 대통령이 될 거라고요. 으이구 예뻐라. 아드님 나중에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동서 정도껏 해.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애한테 그런 부담되는 말 좀 하지마. 그냥 뛰어놀게 해주란 말이야. 아하, 형님. 제가 우리 준성님한테 반말하지 말랬잖아요. 저랑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도 존칭을 쓰는 걸 모르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우리 준석이는 율곡이와 신사임당의 피가 흐른다고요. 지폐에 오른 2명의 위인이 자손이라고요. 당장 내 아들한테 사과하고 문안 인사 올리세요. 진짜 갈수록 태산이네. 동서 정신 차려. 지금 시대가 조선시대니? 누가 애한테 극존칭을 써? 형님은 쌍놈 집안의 노예 출신이나 모술이 DNA겠지만 우리 집안은 혈통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한바형님? 동서, 언제까지 한바라고 부를래? 어머님이 그런다고 자네까지 날 그렇게 업신여겨도 되는 거니? 무술이 DNA를 가진 사람한테 업신여기는 게 어때서요? 난 성놈 출신한테 대접 같은 거 못해주거든요. 형님이나 제 아들한테 존칭 쓰세요. 옛날로 치면 형님은 제 아들의 하냐나 보모였을 거라고요. 기분이 몫이 나빴지만 이런 똥노충이 같은 소리에 분노하기 싫어서 실없이 웃고 넘겼습니다. 조카애한테 왕이 될 사람이라며 극존칭을 쓰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의 꼴을 보면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진짜로 조카애가 왕이라도 된 줄 알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알림장을 보냈더라고요. 알림장은 교육기관에서 학부모들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서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101가지 규칙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일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조카애는 대통령의 운명을 타고난 아이이니 존댓말로만 대하라고 했고 식사는 동서가 보내준 왕의 의자에 앉혀 턱에 킹이라고 쓰인 송수건을 받치고 직접 먹여주라고 했어요. 또 화장실에서 조카애가 똥을 싸면 선생님들이 모여 감축드리옵니다 라고 말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저도 이게 다 뻥이면 좋겠네요.
동서가 자랑스럽게 저에게 그 알림장을 주더라고요. 형님, 제가 우리 아이와 만나는 사람에게는 모두 나눠주는 알림장이에요. 이거 형님도 숙제하시고 제 아들을 제대로 왕 대접해주세요. 아셨죠? 이게 뭐야? 왕이 될 아이니 똥을 싸면 감축드린다고 외친 뒤 똥꼬를 닦아주고? 진짜 또라이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야? 알림장을 만들어서 뿌렸다고. 동서 장난이지? 이거 유머야? 아니, 이게 장난으로 보여요. 무술이 유전자라 그런지 무식이 판을 치시네요. 이봐요 한바영님, 제 아들은 크게 될 인물이니 여기 적힌 대로 대해줘요. 이렇게 하기 싫으면 아예 시댁에 발을 들이지 마시고요. 아니다, 시녀 하나가 필요하니 한바영님이 자주 오셔야겠네요. 제가 부르면 즉각 오세요. 아시겠어요? 동서 뭐 잘못 먹었어?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야? 아니면 얻어 터지고 싶어서 환장한 거니? 동서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서 한 대 지업해줄 자세를 취하자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며 여인 천하에 빙의가 되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야? 지금 한바, 니년이 지금 내 며느리 이 시와에 우리의 세자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매질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 천하의 종려나. 어머님, 지금 뭐하세요? 사극 찍으세요? 도대체 다들 왜 이러고 사는 거예요? 동서는 대통령이 될 운명의 아이라며 알림장을 뿌리질 않나? 어머님은 손자를 세자라고 부르면서 사극놀이를 하지 않나? 다들 창피하지 않으세요? 니년이 감히 왕의 조모에게 말대답을 안 행이냐? 걔 누구 없느냐? 저 모수리녀에게 깃방망이 한 대 날려줘라. 저한테 깃방망이 날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한바영님,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 왕세자가 놀라서 인상 쓰는 거 안 보여요. 안 되겠어요. 한바영님은 주방 가서 밥이나 차려요. 우린 세자의 몸을 쭉쭉 늘려줘야 하니까. 어머님, 이리 오셔서 세자의 다리를 잡아주세요. 네, 마마. 이 할미가 세자의 몸을 쭉쭉 늘려주겠사옵니다. 정말이지 누가 볼까봐 무서웠습니다. 동서는 어린이집에서 갑질하는 학부모로 악명 높았고 교사들이고 학부모들이고 다들 피해 다녔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동서는 다들 율곡이와 신사임당의 후예라서 다들 벌벌 떨면서 기는 줄 알고 기고만장했어요. 직업만 교수이지 아주 그냥 머리에 똥만 가득 찬 천치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수없는 동서가 조카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왜 왔느냐고 했더니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하더군요. 저는 문전박대하기 뭐해서 그냥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와 조카이를 둘이 놀게 했는데 조카애가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동서는 다짜고짜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눈깔이 360도 뒤집히며 격분하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턱주가리를 날려줬답니다. 그 한 방에 동서는 의식을 잃어버렸죠. 저는 동서에게 뺨을 맞고 울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만져주며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뒤에서 일어난 동서가 저와 딸의 머리 위로 하얀 밀가루를 뿌리더군요. 그러더니 나무 주걱으로 저희 모녀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저는 딸이 맞지 않도록 제 폼에 쏙 넣고 동서가 내리치는 매를 다 맞았죠. 동서 그만해. 지금 앞이 안 보여서 못 움직이는데 나중에 10배로 갚아줄 거야? 이 무슬이 종려나 한바집이나 하는 천한갓들이 내 아들을 우리냐? 그리고 내가 니년의 본이냐? 걸핏하면 손찌검을 해? 니년 딸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교육을 한 거 아니야. 그만해라. 안 그러면 진짜 지옥으로 보내줄 거야. 이 싸구려 한바 아줌마 그냥 다치고 매나 맞아 이 천한 종려나. 동서가 내리치는 나무 죽은 매질에 저의 머리와 등에는 혹이 올라왔고 피멍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동서는 그렇게 저를 흠씬 두들겨 패고 조카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나갔어요. 생각해보니 일부러 저희 집에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복수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평소 제가 눈의 가시였으니 한 방 먹여줄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동서에게 맞은 건 참을 수 있었는데
딸아이의 보오른 뺨을 보자 눈깔이 다시 360도로 뒤집혔습니다. 동소년을 가만두지 않기로 가슴에 맹세했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시댁에 찾아갔어요. 동서와 시동생, 시어머니가 조카애를 두고 세자놀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놀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마마, 세자는 안녕하시옵니까? 아니 한박 형님이 여긴 왜 쇠맛 복수하러 온 거예요? 마마, 이 미천한 몸이 주제를 모르고 까불어 싸웁니다. 마마, 오늘부로 저는 세자를 모시는 모수리가 되겠사옵니다. 무엇이든 시켜주시옵소서. 제가 시어머니의 사근 말투를 따라하며 고개를 숙였더니 동서가 기득거리더군요. 이제야 분수를 하는구나. 아이 모수리, 너는 세자의 기저귀를 빨아오너라. 우리 세자는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30수 면만 사용하고 있으니 니네 깨끗이 빨아오너라. 네 마마, 명령 붙들겠사옵니다. 저는 억지로 못생긴 조카의 똥기저귀를 빨고 빳빳하게 건조시켜서 대령해 주었습니다. 뭐하느냐? 니네 직접 갈아주거라. 너는 다른 곳을 보고 갈아주거라. 우리 세자가 부끄러움이 많으니 눈을 천장에 두거라. 저는 기저귀를 채워주고 동서와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말투로 말했습니다. 동서, 어머님, 정말 우리 조카애는 사랑스럽네요. 나중에 큰 인물 되겠어요. 동서, 나 계속 모수리 시켜줄 거야? 원한다면 그러지요. 그런데 한바가 여긴 왜 왔어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꿍꿍이는 무슨...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세자를 데리고 경복궁에 가보면 어떨까 해서. 거기 가면 왕궁도 있고 멋진 곳들도 많잖아. 우리 같이 견학 가보면 어떨까? 내가 여태까지 한마 형님한테 들었던 말 중 제일 값어치가 있네요. 어머님, 우리 세자를 데리고 경복궁에 가볼까요?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이니 경복궁에 가서 왕좌에 앉혀보는 체험을 미리 하면 아주 좋겠구나. 우리 내일 다 같이 가자. 그럼 다들 한마음인 거죠? 좋아요. 제가 단체 예약해서 다른 손님은 못 오게 할게요. 네가 웬일로 마음에 드는 짓을 하냐? 어쨌든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무술이라고 주제 파악하는 것도 잘 됐고 말이야. 네 어머님, 제 주제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았어요. 경복궁은 사흘 뒤로 예약할 테니 온 식구가 함께 방문해요. 저는 그렇게 약속을 잡고 동서년과 시어머니에게 참교육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흘 뒤 제 남편 차에 시댁 식구들을 모두 태우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하루 통째로 빌렸기 때문에 저희 말고 손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윽고 경복궁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동서가 두 손을 맞잡으며 너무 좋다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왕궁으로 보이는 곳에 가서 조카애를 앉히고 사진을 실컷 찍더니 양반들이 걷는 거리를 쭉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움막집 하나가 보였는데 시어머니와 동서는 거길 무시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러야 한다고 두 사람의 팔짱을 꼈답니다. 어머님, 동서,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여기 꼭 들러야 한다고요. 한바양님, 여긴 상놈들이나 들르는 곳이잖아요. 경복궁에 누가 이런 누추한 걸 꾸며놓은 거야? 그러게 말이다. 여긴 우리 세자가 들르면 안 될 곳이다. 양반집도 아니고 무술이 너 같은 종년이나 사는 집 같다고? 여긴 재수 없으니까 건너뛰자. 에이, 벌써 다 왔잖아요. 들어가 봐요. 안에서 진짜 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 누가 있다고? 저는 두 사람을 끌고 움막집 마당으로 들어섰고 제 뒤로 딸애와 조카애와 시동생과 남편이 따라 들어왔어요. 마당에는 선비복장을 입은 어르신들이 10명이나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바로 소개해드렸어요. 당숙 여러분, 모두 모이셨군요. 여기 제가 말한 동서입니다. 왕족도 아니면서 왕이 될 유전자라고 까분다는 년을 데리고 왔어요. 자, 여러분이 인형 코 좀 눌러주세요. 고얀 것, 내년이 나의 조카 딸의 얼굴에 손찌검을 한 년이더냐? 나는 광개토 대왕의 후손 고담손이다. 광개토 대왕은 알지. 왕주의 왕이어서 대왕이라고 칭하지. 이 어린애라 감히 네 년이 우리 혈육을
한벌하고 조롱하고 그에 따르게 손을 대. 내 인연 업어두지 않겠다. 당장 저녀를 붙잡아 곤장을 지거라. 광개토 태왕 고담덕의 후손들이여. 고담시, 고담혼, 고담혁. 조년을 곤장 형틀 위에 올려 묶어라. 그러자 동서와 시어머니는 기거품을 물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벌벌 떨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다 뭐야? 뭐 광개토 태왕의 후손인데 웃기고 자빠졌네. 증거 있어? 당신들이 왕의 후손이라는 증거 있냐고? 있지. 동서 네가 하도 왕놀이를 하길래 나도 우리 친자엄마의 족보를 찾아봤어. 그런데 자네는 율곡이의 후손인 것보다 더 큰 후손이더라고. 여기 내가 찾은 족보다. 이것으로 우리 먼 친척들을 모두 찾았다고. 동서는 제가 건넨 족보를 보자 입에 거품을 더 많이 뿜어내더군요. 제가 말한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곤장과 형틀은 특별히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동서를 제대로 겁주고 벌을 내리려고 말이죠.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격노하며 동서를 끌어다가 곤장 형틀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최고 어르신이 곤장을 잡아들었습니다. 내 위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잠깐만요. 이게 다 뭐하는 짓들이에요? 이거 꿈이에요? 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에요? 에이 젠장, 광개토 태왕의 후손이 한바 형님이라니. 이건 밀려도 한참 밀리잖아. 어허, 이년이 어디서 또 한바라고 불러? 내 조카 딸에게 제대로 용서를 빌지 못할까? 아, 알았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딸 얼굴에 손찌검 한 거 죄송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왕족의 후손인 형님을 떠받들겠습니다. 저는 당숙이 든 곤장을 대신 들었습니다. 그리곤 분노를 다해 동서 엉덩이를 한 대 때리셨습니다. 야, 이거 뭐야? 뭔데 이렇게 아픈 거야? 형님 엉덩이에 불 난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줘요. 누가 자네를 잡아먹는데? 내 딸을 건드린 죄로 곤장 10대 정도는 맞아줘야 하지 않겠어? 자, 그럼 들어간다. 2대요. 게? 나 죽네, 나 죽어. 저는 10대를 내리치고 곤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제 딸 앞에 끌고 와서 무릎을 꿇렸어요. 동서, 잘못을 했으면 제대로 용서를 빌어야지. 자, 죄 없는 내 딸 때린 거 잘못을 빌어. 그리고 네 아들한테도 빌어라. 세자라고 꼴값 딴 거 미안하다고 빌란 말이야. 알았어요. 나 죽네, 나 죽어. 죽겠다, 미안해. 최근 엄마가 머리가 어떻게 돼서 너를 아프게 했다. 미안해. 그리고 아들아, 엄마가 부담스럽게 하고 이사 안 옷 입히고 왕 대접한 거 사과할게. 네 엄마가 아들 하나 낳고 정신줄이 빠졌나봐. 형님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하고 저희를 보내주세요. 여기 무서워서 더는 못 있겠어요. 그래, 이만 꺼져라. 대신 차 타고 가지 말고 버스 타고 가라. 갈 때는 우리 세 식구만 차를 타고 갈 테니까. 어머님도 똑같이 버스 타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이 우리 얼굴 보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동안 다 참아왔었는데 더 이상은 인연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남편과 이미 이야기 끝났으니 자식 둘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잘난 동서랑 서방님이랑 손자랑 오순도순 살라고요. 아시겠어요? 한반년, 너희 인연 감히 이런 계략을 펼쳐? 우리를 망신주고 교수 며느리 엉덩이에 곤장질을 한 것도 모자라 내 아들을 버리라고? 이 한반년아, 네가 아무리 왕족의 후손이라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너는 무술이 종년이란 말이야. 어이 아들, 인연하고 이혼해라. 무식하고 천박한 애랑 이혼하고 세장가 들어라. 너도 수전에 맞는 박사를 만나라.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당숙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삼촌들 안 되겠네요. 시어머니가 60대라 봐주려고 했는데 그냥 혼을 좀 내주셔야겠어요. 제 손으로 응징하는 건 좀 그러니까 삼촌들이 해주세요. 제 말이 끝나자 당숙 어르신이 곤장 형틀에 시어머니를 올려두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의 마지막 남은 무사 당숙이 곤장을 잡았습니다. 무사 고담동 이 돌대거리 여편들을
내려치겠소이다. 한대요. 아저씨, 그만. 어디에서 몰라겠네. 저 나보다 뭐, 아마야. 그만하라고. 두 대요. 세 대요. 결국 시어머니는 무서 출신 당숙에게 군장 10대를 다 맞고 눈물 콧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닥에 네 발로 기어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찌찌거리며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일렀습니다. 동서 역시 네 발로 기어서 주랭랑을 쳤어요. 시동생과 조카애도 같이 떠났고요. 그렇게 제 딸을 건드린 대가로 제대로 된 벌을 내리며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숙 어르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근처 식당에 가서 한정식으로 제대로 모셨습니다. 식사와 인당 막걸리 한 대를 드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두고 껄껄거리시며 웃으셨네요.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는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는 다시 만나지 않기로 해서 마음을 편안히 놓고 올라갔답니다. 저는 다시 한바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남편은 교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딸아이는 어느새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1년 정도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딸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뒤따라 들어와서 문전박대를 못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웬일이죠? 우리가 얼굴 보고 사는 사이가 아닌 걸 잊은 거 아니시죠? 예, 아가, 이리 어쩌면 좋니? 네 동서가 말이야, 내 손자가. 뭐요? 말씀을 하세요. 내 손자가 우리 씨가 아니란다. 며칠 전에 손자가 교통사고 나서 내 아들이 수혈해 주려고 했는데 혈액형이 완전히 틀리다더구나.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다른 놈의 씨였대. 헐, 그게 진짜예요? 아니, 그보다 조카애는 무사해요? 지금 그게 문제냐? 우리 손자가 아니었다는 게 충격 아니니? 내가 3년 넘게 속고 세자 놀이를 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니? 뭘 어째요? 그냥 데리고 살든지 이혼시키고 호적에서 손대를 파든지 알아서 하세요. 왜 그걸 여기 와서 물어봐요? 어머님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저랑 남편 시댁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예세아가 이러지 말거라. 우리 집안에 광개토 태왕의 혈통이 있잖니. 우리 소녀를 내가 보고 살게 해다오. 이렇게 보다가 막 아주 쇼를 하시네요. 그만 좀 하세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그놈의 왕놀이? 그리고 제 집안이 왕족이든 아니든 하천은 한반년이라면서요. 왜? 손자와 다른 놈씨라니까 우리가 그립던가요? 네, 내가 잘못했다 세아가. 이렇게 빌 테니 너와 내 아들, 내 손녀 모두 돌아오면 안 되겠니? 다시는 너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마. 내 손녀에게도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게 기회를 주렴. 잠깐 기다려봐요. 여보, 다문아. 할머니 오셨다. 다시 할머니랑 얼굴 보고 살고 싶으니 대답 좀 해드려. 제 딸은 거실에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를 보더니 제 등 뒤로 숨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만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식도 손녀도 모두 등을 돌렸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힘없이 돌아서서 나가더군요. 그렇게 시댁과는 영원히 연을 끊었습니다. 얼마 뒤 시동생 부부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웃기게도 둘 다 교수여서 이혼을 못하고 그냥 살기로 했답니다.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니 이혼이고 호적을 파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나 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조카애는 시댁 손자로 계속 살게 되었네요. 앞으로 어떤 미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저희와는 상관이 없으니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에게도 왕의 후손이 하나 더 생겼어요. 딸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남편과 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서 신혼처럼 불태웠더니 둘째 아들이 생겼답니다. 인생은 참으로 재밌는 것 같아요. 나쁜 놈 혼내주고 착한 놈 떡 하나 더 주는 인생이니 제법 살맛납니다. 저희 네 식구는 이렇게 행복의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로 떠들썩한 학부모들의 갑질과 왕의 DNA 사건을 보고 제 동서 일이 생각이 나서 적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엄마들이 한국에 널리고 널렸다네요.
왕가의 자손이고 양반의 자손이고 정말이지 다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싹 다 천벌받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의 글이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글을 매듭짓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